은퇴 후 조용해진 집에서 그는 자신이 아직도 가족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고 말없이 버티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이 떠날 가족여행 예약 확인 전화 한 통에서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약자 명단에 아버지 성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참아야 했던 한 사람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요. 이 사연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안에서 말없이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조심스럽게 적어주세요. 길지 않아도 괜찮고 익명이니까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처럼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가족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의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사람은 친구와는 멀어질 수 있고 직장과는 헤어질 수 있어도 가족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 이름 안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나는 평생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은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속도가 느려졌다.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던 아침은 사라졌고 대신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새벽이 찾아왔다. 젊을 때는 하루가 모자랄 만큼 바빴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그 시간을 채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에 걸렸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나는 어느새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가족의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물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말없이 버티는 자리라고 여겼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불려야 하는 존재. 그것이 오랜 세월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역할이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 함께 산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의 합의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서로의 하루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믿음은 편리한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행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나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먼저 말을 꺼냈고 아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줬다. 여름이 되면 다 같이 바람 쐬러 가자는 말이었다. 장소도 날짜도 대략 정해져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라는 짧은 대답 안에는 당연히 나도 포함돼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어색한 장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내 앞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오갔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일정은 이미 결정된 뒤에야 공유됐고 숙소 이야기는 늘 대화가 끝난 뒤에 던져졌다. 단체 대화방에서도 나는 늘 마지막에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불편함을 애써 의미 없는 일로 넘겼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쌓이고 있었다. 내가 빠진 상태로 무언가가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 느낌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쓸데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보일까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 앞에서는 특히 더 그랬다. 결정적인 순간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듯 찾아왔다. 어느 날 낮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숙소 측에서 예약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한 것이었다. 아내는 잠시 외출 중이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이름과 인원 확인 정도일 거라 생각했다. 수십 번 겪어본 아무 의미 없는 절차라고 여겼다.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예약자 명단을 읽어 내려갔다. 아내의 이름이 나왔고 아이들의 이름이 이어졌다. 며느리와 손주의 이름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그저 듣고 있었다. 내 이름이 불릴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것은 기대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숨을 들이마시듯 너무도 당연한 순서였다. 하지만 명단은 거기서 끝났다. 상대방은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숫자 안에는 내가 없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멈춰버렸다.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단순한 누락인지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혹시 한 명이 빠진 게 아니냐고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었다. 그러면 웃으며 정정될 거라고 생각했다. 수십 년을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그 믿음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고 분명했다.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은 없다는 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 그 한마디에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왜 나는 늘 마지막에 소식을 들었는지, 왜 의견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왜 이 여행이 나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제야 하나로 맞춰졌다. 그날의 전화는 실수가 아니었다. 우연도 아니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던 관계의 결과였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빠진 이름 하나가 곧 나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밀어낼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 쥔 수화기는 이미 내려놓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상대방의 마지막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예약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문장처럼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흘러나왔다는 점이 더 이상했다. 처음에는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행 하나로 가족 전체를 의심하는 건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 같았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괜히 이를 키우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가족 앞에서는 특히 더 그랬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불편함이 가라앉지 않았다. 단순한 누락이라면 왜 아무도 나에게 미안해하지 않는지, 왜 정정하려는 기색조차 없는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다. 마치 내가 빠져있는 상태가 이미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전제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족들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는 여행 준비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일정이 바뀌었다거나 날씨가 어떻다거나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말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 아이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는 늘 짧았고 안부를 묻는 말 뒤에는 급하게 통화를 마무리하려는 기색이 느껴졌다.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늘 듣는 사람에 그쳤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이나 자리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다. 누구도 일부러 나를 배제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나를 포함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제야 몇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장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 날짜가 이미 정해진 뒤에야 나에게 전달되던 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뒤, 뒤늦게 결과만 공유받던 상황들, 내 의견을 묻는 질문이 점점 사라져갔던 순간들. 그때마다 나는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내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배려가 아니라 점진적인 배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조용히 물러난 게 아니라 조용히 밀려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다.
특히 이상하게 느껴진 건 여행 비용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일부를 부담했을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정산됐는지 아무도 내게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애초에 내가 그 과정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여행은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나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 계획을 완성해왔고 그 과정이 너무 오래 지속된 탓에 이제는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건 혼란이었다. 언제부터 왜 누구의 판단으로 내 자리가 사라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빠진 이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나기 전 나는 반드시 그 이유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섭섭하다는 표현도 이유를 묻는 질문도 꺼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가족 안에서 그런 위치에 서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고 대신 모든 것을 더 자세히 보기로 했다. 그러자 이상할 정도로 많은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의 휴대전화가 가장 먼저 달라 보였다. 예전에는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두던 전화기를 요즘 들어 유난히 몸 가까이에 두고 있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베란다에 나갈 때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누가 볼까봐 숨긴다기보다는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태도에 가까웠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변화를 지켜봤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잠시 켜졌다. 단체 대화방 알림이었다. 가족 단체 방과는 다른 이름의 방. 익숙하지 않은 제목이었다. 나는 그 방을 열어보지 않았다. 열 필요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그 안에 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방에서는 분명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과의 거리감도 점점 더 선명해졌다.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지만 늘 바쁘다는 말로 대화를 정리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이 오지도 않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번 여행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점점 확실해졌다. 나는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이 빠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서히 준비되어 온 결과라는 것. 그동안 나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는 이유로 모든 신호를 무시해왔고 그 침묵이 결국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준 셈이었다. 과거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어졌다. 명절에 빠져버린 내 방, 가족 사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난 내 자리, 중요한 이야기가 끝난 뒤에야 전달받던 결과들. 그 모든 순간들이 단독으로 보면 사소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분명히 연결되고 있었다. 나는 점점 분노보다 기묘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따질 이유조차 없는 배신. 아무도 나를 내쫓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내 자리를 지워버렸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아니, 어쩌면 이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 더 큰 결정이 내가 모르는 사이 내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여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이상하리만큼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여행이 끝난 뒤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리들마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 모든 침묵과 배제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곧 터질한 사건을 향해 천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건은 내가 가장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정면으로 겨누게 될 줄은. 불안이라는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 분명한 증거가 없어도 설명할 수 없는 감각으로 먼저 다가온다. 나에게 이 여행이 그랬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가족 여행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일정이 단순한 휴식이나 추억 만들기와는 다른 목적을 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내의 태도가 가장 먼저 눈에 걸렸다. 예전 같으면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일정이 어떻다, 숙소가 어떻다, 같이 뭐를 먹을지 같은 사소한 말들이 이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었다. 여행은 이미 완성된 결과처럼 존재했고 나는 그저 전달받는 사람에 불과했다. 설명은 없었고 공유도 없었다. 마치 내가 굳이 알 필요 없는 영역이라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특히 이상했던 건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할 때였다. 평소에는 굳이 숨기지 않던 통화를 요즘 들어서는 자리를 옮겨서 하거나 내가 근처에 있으면 말을 아끼는 모습이 잦아졌다. 급히 통화를 끊고 나서도 어떤 이야기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 태도는 누군가를 속이려는 조심스러움이라기보다는 굳이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람의 태도처럼 보였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대답은 늘 짧고 모호했다. 확정적인 표현은 피했고 구체적인 질문에는 애매하게 넘겼다. 마치 내가 너무 많이 할까봐 의도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모습은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으로 이어졌다. 이 여행에서 정말로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아내가 갑자기 서류를 정리하겠다고 나섰던 일. 오래된 통장과 계약서, 각종 문서들을 유난히 꼼꼼하게 분류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단순히 정리 차원이라고 생각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겼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시점이 이 여행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여행 날짜였다. 굳이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가 없을 만큼 여유로운 일정이었고 그 기간 동안 집은 완전히 비게 될 예정이었다. 나는 혼자 남게 되는 구조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짜여진 일정처럼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는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이 여행이 끝난 뒤의 상황을 상상하게 됐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같은 집에서 같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다른 결말이 더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행은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엇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정리의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결단의 시간이며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것을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 예감은 날이 갈수록 불길할 정도로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여행은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끝나는 순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고 나는 그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행 예약자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아닌 척 일상을 유지하려 했었다. 이 나이에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가족들 사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듯 불편함이 커져갔다. 분명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 예약을 하면서 이름 하나를 빠뜨렸을 수도 있고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여행 일정표가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다. 날짜, 숙소, 이동 경로, 심지어 식당 예약 시간까지 세세하게 정리된 파일이었다. 나는 그 문서를 열어보며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찾았다. 첫 줄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훑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사돈 내외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나만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다. 이번에는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로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지듯 묻고 싶지 않았고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만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미묘하게 경직돼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예약은 며느리가 주로 맡아서 했고 자신은 세부 사항을 잘 모른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마음에 걸렸다. 가족여행인데 본인 어머니가 함께 가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혼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명절마다 당연하다는 듯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맡았던 기억,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날들, 가족 모임에서 늘 한 발 물러서서 분위기를 맞추려 애쓰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이어지며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나는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함께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며칠 뒤 우연히 들른 마트에서 이웃을 만났다. 그 이웃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의 지인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이번에 가족끼리 해외여행 간다면서요. 어른들끼리는 쉬는 일정으로 잡았다던데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져졌지만 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다. 어른들끼리 쉬는 일정. 그 말 속에는 이미 내가 제외된 상태가 전제처럼 깔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 이름이 빠진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판단이었고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보다도 묘한 각성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참고 넘겨왔던 일들이 내가 스스로를 너무 쉽게 뒷순위로 밀어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후 벌어질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 가족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나와 이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리만큼 많은 장면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투와 표정, 무심한 태도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다.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알고 나면 그동안 보지 않으려 애썼던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는 법이었다. 나는 그 며칠을 거의 말없이 보냈다. 가족 단톡방에서는 여행 준비 이야기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오갔고 나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확인의 과정이었다. 며느리는 숙소 사진을 올렸고 아들은 이동 일정이 길다며 아이들 컨디션을 걱정했다. 손주가 좋아할 관광지 이야기가 오갔고 사돈과 함께 먹을 식당 얘기도 나왔다. 그 대화 속 어디에도 나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아니, 끼어들 자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를 부르지 않았으니 내 의견이 필요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다. 이상하게도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서러움도 아니었다. 대신 허탈함이 밀려왔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왔다고 생각해왔다. 그게 내 역할이고 내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믿음이 얼마나 일방적인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일정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불편해지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더 깔끔해진 구성처럼 보였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들렀다. 여행 준비로 바쁘다며 잠깐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렸다. 그러나 아들은 끝내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주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날씨 이야기와 건강 얘기만 몇 마디 나누고는 서둘러 일어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이건 실수도 착오도 아니었다. 나를 불편해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배제하기 위해 선택된 침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오갔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혹시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 적은 없었을까? 아니면 그냥 나라는 존재가 이 여행의 그림과 어울리지 않았던 걸까? 이유를 찾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지쳐갔다. 결국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다는 것. 나는 선택되지 않았고 그 선택은 나를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려졌다는 사실이었다.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참아주는 쪽이 늘 나였고 이해해주는 역할도 늘 나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 침묵을 계속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나는 필요할 때만 불려오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했다. 여행 명단에서 빠진 내 이름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밀려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그날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마음을 굳히고 나니 이상하게도 감정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화를 내고 따지고 싶은 충동은 있었지만 그건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나는 늘 감정적으로 참고 넘어가는 쪽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위치라면 같은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과의 거리를 다시 재는 일이었다. 그동안 나는 너무 가까이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요청받기 전에 먼저 움직였고 부탁이 없어도 알아서 역할을 만들어 왔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스스로를 값싸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줄였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여행 이야기를 읽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고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에도 일정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 거절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내 안에서는 큰 의미를 가졌다. 동시에 나는 나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병원 검진을 예약했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취미 강좌도 알아봤다. 평생 가족 일정에 맞추느라 내 시간표라는 걸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막상 내 일정으로 하루가 채워지기 시작하자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 모든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아닌 듯 보였겠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방향 전환이었다. 며느리는 처음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자 점점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손주를 잠깐 맡아달라는 부탁에 내가 어렵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나의 존재는 그동안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여겨져 왔다는 것을. 항상 가능하고 항상 준비돼 있고 항상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외할 땐 쉽게 제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행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아들은 나를 슬쩍 바라보다가도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고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 바쁨 속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굳이 짚어내지 않았다. 이미 내가 원하는 건 사과나 해명이 아니라
이 관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출발 이틀 전 밤, 나는 혼자 앉아 여행 일정표를 다시 한번 열어봤다. 여전히 그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처럼 가슴이 내려앉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행이 나 없이도 잘 굴러간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역시 이 가족 없이도 내 삶을 굴릴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이 여행이 끝난 뒤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은 곧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떠났던 그 여행이 오히려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날, 집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늘 분주하게 오가던 연락도, 갑작스러운 부탁도 없었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숨을 깊게 쉴 수 있었다. 처음 며칠은 괜히 마음이 쓰일까봐 일부러 바쁘게 지냈다. 미뤄왔던 집안 정리를 하고 혼자 외식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됐다. 이 평온함이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걸. 그동안 얼마나 긴장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살아왔는지가 분명해졌다. 여행 중간중간 단톡방에는 사진이 올라왔다. 웃고 있는 얼굴들, 잘 차려진 식탁, 전망 좋은 숙소.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들의 소식을 우연히 엿보는 기분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분명 내 자리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빈자리를 채워넣고 싶지 않았다. 이미 그 자리는 내가 빠져도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는 자리라는 걸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여행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그때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적인 말들이 오갔지만 점점 사소한 부탁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짐이 많다며 잠깐 들러줄 수 있느냐는 말, 집에 와보니 아이들이 피곤해 보인다며 하루만 봐줄 수 있겠느냐는 말. 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는 듯 응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움직이기로 이미 마음먹은 상태였다. 그래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몸이 좋지 않아 어렵다는 말, 이미 약속이 있다는 말. 그 거절은 공격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 그대로였다. 그 순간 단톡방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이후로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 여행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풀려는 듯 보였지만 말 사이사이에는 묘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었다. 빠졌다는 사실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서운하다는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가 그들에게는 더 불편한 존재가 된 듯했다.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침묵은 변명보다 더 무거운 질문이 되기 때문이다. 아들도 달라졌다. 이전보다 자주 연락을 해왔고 안부를 묻는 말이 늘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순수한 걱정인지 아니면 이전의 균형이 깨졌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람은 필요가 생길 때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필요 속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도 이제는 분명히 보였다. 그 무렵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더 내렸다. 앞으로의 삶에서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나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결정이었다. 사랑과 희생은 다르다는 것, 이해와 당연함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배웠기 때문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의 일상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지만 나의 일상은 이전과 같은 궤도로 돌아가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큰 말다툼도 없었고 폭발적인 갈등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변화가 결국 가장 큰 파장을 만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파장은 곧 모두가 외면해왔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다. 여행 이후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가족 모임 일정이 잡혔고 특별할 것 없는 안부 인사도 오갔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예전과는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나를 대하는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도 미묘한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 조심스러움은 배려라기보다는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경계에 가까웠다. 나는 그 시선을 굳이 피하지도 맞서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미 나는 예전의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건 오랜만에 열린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다. 모두가 모인 자리였고 여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화제로 올라왔다. 웃으며 추억을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일부러 조용히 식사만 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테이블 위의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다. 아무도 내 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왜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지. 그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행 준비가 워낙 정신없어서 그랬다는 이야기, 다음에는 꼭 함께 가자는 말. 그 말은 사과처럼 들리기도 했고 상황을 넘기기 위한 형식적인 문장처럼 들리기도 했다. 나는 그 말을 끊지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다만 차분하게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아주 담담한 태도로 내 생각을 정리해 전했다. 나는 이번 여행이 왜 나에게 상처였는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을 나열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 가지 사실만 짚었다. 이름이 빠진 명단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먼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이 외면해왔던 장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반응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그들이 이 일을 단순한 오해나 사소한 실수로 넘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따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변명의 여지는 사라졌다. 조용한 사실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누군가를 몰아붙이거나 죄책감을 자극할 생각도 없었다. 대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지 않겠다는 것, 필요할 때만 불려오는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 그 말은 선언에 가까웠고 동시에 선택의 결과였다. 그날 이후 가족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처럼 당연하게 기대거나 자연스럽게 부탁을 던지는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조심스럽게 묻고 거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차분한 확신에 가까웠다. 참는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 침묵이 늘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증명해낸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의 식사 자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보여준 선택은 가족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면이 이 관계의 결말을 결정짓게 될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식사 이후로 가족 사이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누구 하나 크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눈물 섞인 화해의 장면이 연출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이 더 이상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큰 사건이 있어야 모든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변화는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찾아온다. 나는 그 변화를 억지로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이전과 달리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오기 시작했다. 일정이 생기면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을 꺼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 연락하지 않았고 안부를 묻는 말에도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 차이는 아주 미세했지만 내가 받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분명한 진전이었다. 나는 그 변화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내가 선택한 거리만큼만 응답했다. 며칠 뒤 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다. 다음 연휴에 짧게 국내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였다. 일정과 장소가 간단히 적혀 있었고 이번에는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니 다들 가능 여부 알려달라는 말.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빠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존재였던 내가 이번에는 분명히 확인해야 할 사람으로 적혀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바로 답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시간을 두고 생각했다. 이 여행에 가고 싶은지, 지금의 나에게 이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서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답을 보냈다. 일정이 맞지 않아 이번에는 어렵겠다는 말이었다. 그 답변을 보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거절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전에 나는 포함되기 위해 애썼고 배제되지 않기 위해 침묵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처음 그 예약자 명단을 봤던 순간을 떠올렸다. 이름 하나 빠졌을 뿐인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를 이제는 정확히 알 것 같았다. 그건 여행에 못 가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제의 경험이 나를 다시 세워주었다. 스스로를 지워가며 유지해온 관계는 결국 나를 더 작게 만들 뿐이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서운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자리에 머물 이유도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나는 이 일을 통해 몸으로 배웠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여행에서 내 이름이 빠졌던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누군가의 명단에서 지워진 이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오는 과정의 시작. 이제 나는 어떤 자리든 필요에 의해 불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고 내가 얻어낸 가장 큰 교훈이었다.